서울교육 오늘도 맑음. 청년? 몰라요. 자동차요. 청렴은 모르는데 청년은 알아요. 다 큰 사람. 깨끗한 마음이요. 속 마음이 착한 사람이 청년일까? 사람들이 따뜻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란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깨끗한 관계?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정정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청렴 아닐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은 무엇일까요? 나의 선생님이. 선생님. 꽃이 아닌 마음을 전하세요. 존경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고맙다 얘들아. 진심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요즘엔 빈손으로 가는 게 더 부담 없고 좋아. 그냥 가자.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가벼운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근데 이번에 취소가 돼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또 나름의 리더십도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다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해서 청렴이란 공정함 또는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실에 오셔서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그런 게 청렴이 아닐까요? 편안하게 가서 서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청렴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안을 찾아서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들어주는 것.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청렴의 출발입니다.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청렴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다리가 후달거렸는데 애들은 잘할 것 같아요. 공정하게 보고 투명하게 느끼고 정직한 결과를 맺을 때 청렴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아이들만 보내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요. 직접 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체크하고 꼼꼼하게 돌아다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 공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마음을 보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당신의 청렴, 서울교육에겐 자랑입니다. 서울교육 오늘도 맑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동작관학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의 이선아입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담당자 이선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동작관학교육지원청 주관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업무 관계자 연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연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연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느 유치원에서 참여하셨는지 간단한 인사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줌 회의를 통해서도 연수 참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울 동작관학교육지원청 안상수 교육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업무 담당 회의를 여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가보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저희가 해보지 않은 거를 많이 해보는 또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온 국가가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가장 기초가 중요하듯이 저희가 유치원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유치원 단위의 자치기구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교육의 동반자로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또 그 관심이 어느 학교 급보다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수 잘 받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어려운 사항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또 앞으로도 유치원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펼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가장 청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운영위원회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동작관학교육청 또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행재정을 도와줄 것이며 앞으로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서울 상도유치원 정혜손 원장님이시고요. 정혜손 원장님은 전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한국국공립 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정혜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상도유치원 원장 정혜손입니다. 코로나19와 구멍 뚫린 하늘처럼 폭우까지 겹쳐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일기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굉장히 아마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압니다. 또 한편의 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공짜,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공짜 얘기하면서도 개미 보는 것까지 공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오늘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이십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까? 네, 대답이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에 의해서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라고 합니다.
자, 유치원이 학교라면 제가 유치원 교육과정과 심의안건 이해하기를 오늘 시작을 하는데 미숙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인데 그렇다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있죠. 탁급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이 대학과 같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부터 79년, 81년 쭉 해서 1차서부터 제6차, 그 다음에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까지 쭉 연결돼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것을 제정 운영해 왔었는데요. 2011년 5월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받으시는 만 5세뿐만이 아니라 3세, 4세, 5세 아이들의 누리과정 지원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였어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2011년 9월에 5세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모든 만 5세 아이들에게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3월부터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다시 개정해서 만 3세부터 5세 아이들에게 그 누리과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뭘까? 이것은 교육과제 교육부가 국정과제 규형과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서 2017년 12월 27일 날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유치원과 아이들의 놀이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정이 명시가 돼서 교육과정 기본 방향을 2019년 7월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부터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제도이면서 교육과정이었는데 이 누리과정의 성격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 합니다.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 하면 국가가 주체가 돼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제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면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사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인데 유아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놀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놀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이고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유아의 놀이를 잘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최소화하여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은 성격, 총론, 영역별 목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누리과정을 보면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의 중점을 제시를 했는데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일 밑에를 보시면 편성 운영, 교수학습,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나누어 기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역별 목표가 있습니다. 영역별에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개 영역의 목표와 59개의 내용으로 기술이 돼 있어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목적과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히 이제 한번 누리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시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도 다 인간상이 있고 유치원에도 인간상이 있습니다.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 5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인간상이 있는데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이 중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누리과정에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유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건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고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건 주변 세계가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그런 독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의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말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을 의미합니다. 자, 추구하는 인간상이 우리나라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교육 비전이라 그러면 각 학교급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향하는 교육 목적을 제시하겠죠. 교육 목적은 누리과정의 교육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는 유아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런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운영을 살펴보면 편성 운영에 1일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직 유아 학교가 아니고 학교라는 그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일제 잔재의 유치원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수업 시수가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은 40분을 1시간으로 친다 그러면 유치원은 아직도 지금 1일 4시간에서 5시간이라는 게 60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 시작을 하면 1시 혹은 2시 이렇게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는 거죠. 교육과정은 두 번째는 일가 운영에 따라서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학급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이 긴 시간을 놀이와 바깥 놀이가 굉장히 유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이나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의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는 건데 교사는 장애 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집하고 개별 장애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운영합니다. 유아가 속해 있는 가정, 기관, 지역사회 등은 모두 교육과정의 주체이므로 연계의 협력을 이루어야 되는 특히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래서 유치원에서 만약에 부모 교육이 있거나 어떤 연수가 있다 그러면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교사 연수를 통해서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발적인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리과정의 영역 중에 교사 학습 방법을 보면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해야겠죠. 유아에게는 놀이는 알미자 삶의 방식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상을 재구성하고 세상의 이해를 넓혀가죠. 자, 두 번째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놀이는 연속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와 환경을 구성하는데 흥미 영역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심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고 실외 환경 같은 경우는 유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와 또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와 유아끼리는 또래와 교사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유아끼리는 굉장히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빈번하게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자신이 놀이를 하면서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때때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놀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절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유아들이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유아의 흥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와 미소와 공감 등 정서적인 언어적 지원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다섯 번째는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자, 5개 영역이라 하면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영, 자연탐구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돕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만 4세 반에서 즐거운 여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때 모기가 좀 저희 유치원에는 생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아이들이 모기를 모기가 너무 많아서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기를 쫓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벌레를 먹는 파리지옥이라는 그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파리를 먹는 것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별내를 먹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소화를 시켜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파리지옥을 관찰하고 그렇게 관찰한 걸 가지고 또 책 만들기를 하고 그래서 지적인 그 자석의 성질 같은 것을 이용해서 파리지옥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 또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간식 시간에 수박을 먹다가 수박씨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수박씨를 가지고 3층의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는데 그 3층의 옥상 텃밭에 수박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먹만한 수박이 열렸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는 아이들이 수박 모종을 심어갖고 정말 그 큰 수박을 재배를 해서 아이들이 4월 말에 수박을 심었는데 방학식 하기 전에 수박을 먹고 수박 하체도 만들어 먹고 수박 주스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수박의 그 모종을 심어서 아이들이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들이 관찰한 걸 그려가면서 나중에 요리 활동으로까지 연결짓는 이렇게 해서 5개 영역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놀 때 집중해서 놀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데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요. 개별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라든지 날씨나 계절이라든지 기간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낮잠이라든지 휴식 같은 아이들의 다양한 신체 리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해서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리과정의 운영을 보면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운영에 무슨 활동이든지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고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유아의 그 평가의 목적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이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평가는 유아의 평가와 누리과정 운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죠. 두 번째는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평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유아의 평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그 일상생활
혹은 놀이에서 혹은 활동에서 가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 자료 활용. 그래서 선생님들은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죠. 그래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일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화기록을 교실 수업 시간 중에 한 명을 데리고 한 명을 일화기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쭉 애들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일화기록을 보면 쭉 아이들이 활동했던 것이 비디오처럼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계산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상담, 유치원에 상담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하거나 혹은 생활 자료로 활용하거나 혹은 유치원의 법정 장부인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또 의사소통 영역이라는 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또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고 사회에 관심 가지기. 또 예술 경험 영역은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을 감상하기. 자연 탐구 영역은 탐구 과정을 즐기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이렇게 5가지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네 번째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의 개념, 목표와 내용, 또 뭐 여러 가지 인성교육 지도 방법, 우수 사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유치원 특색을 살린 어떤 인성교육.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동시를 활용을 하거나 혹은 80초 생각 나누기를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성교육 추진 과제에 따른 실천, 또 가정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적인 인성, 이렇게 그래서 맞춤형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가정과 마을과 연계를 위해서 인성교육 활동을 열심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 개인별로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을 연수를 이수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림에서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두 분이 사랑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삿대질을 하는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적질? 혹시 어떤 게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또 다른 면에서 보시면 이건 또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앞에 그림과 좀 다른 그림일 텐데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서서 혹은 앉아서 의견을 협의하고 토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이제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문적이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몇십 시간의 연수 혹은 한 학기 동안 유치원 교육과정을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 5가지가 있는데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는 첫 번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이해, 또 두 번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또 회의 운영,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Q&A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의 유치원의 생태 여러 야생화 정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울과 세상이라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부모 교육 때거나 혹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거나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 이 거울과 세상이라는 그림을 참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등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울은 먼저 웃지 않죠. 거울처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등교할 때 아이들 등교할 때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가 막 활짝활짝 웃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의 아이들은 활짝 웃고 옵니다. 아이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죠.
그런데 엄마 아빠나 혹은 뭐 누구든 양육자가 굉장히 인상을 쓰고 들어오면 그 아이들 표정도 역시 굉장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울은 먼저 웃지 않고 거울처럼 세상도 그렇다는 거 우리 먼저 웃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 이해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에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개념을 먼저 설명하자면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교원의 공식적인 참여 통로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초중등학교보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교육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과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그때 교육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의 TF 위원이었는데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격은 단위 유치원의 교육의 자치기구입니다. 또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동체, 또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법에 근거하고 유치원장과 독립되고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유치원은 학교인가요?라고 한번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그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출신들이 많으실 텐데 국민학교가 일제잔재라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고 저는 창경원으로 소풍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경궁으로 바뀌었죠. 일제잔재가 아직도 유치원이란 말을 유아학교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학교인데 자, 유치원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있고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은 단 3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립 유치원이 3곳이 있고 공립 유치원 중에는 단설 유치원이 있고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은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혹시 많이 보시는 시골이나 뭐 어디를 가도 초등학교 안에 나란히 있는 기관, 부속된 기관이 아니라 병설 유치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있는 단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런 단설 유치원은 여러 가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원장원장과 학급수가 많고 여러 가지 단독 건물로 하는 여러 가지 단설 유치원이 있는데 전국에 한 500여 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법인 유치원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 유치원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나눴고 국공립 유치원은 심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와 자문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다릅니다. 자, 심의기구의 기능을 보시면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 후 가정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교육공무원법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29조 3항이라는 공무원장과 초빙교사에 관한 거는 공립유치원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공사립이 다 똑같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인데 유치원 원장의 요청에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유치원 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되는 의견을 자문하는 기구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심의기구입니다.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통합으로 운영을 가능하고요. 유아교육법 제19조 3회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가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유치원 운영회에는 구성 요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여기서 원장이 아무리 내가 위원장을 하고 싶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위원 중에서 그다음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간사가 있죠. 자, 유치원 위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대표로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의 책임자가 됩니다.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뭐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간사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소집 또는 개최, 회의 기록 등을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하는데,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간사를 행정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위원회 이제 운영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이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원화수가 100명 미만이면 5명에서 8명의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5명에서 8명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위원이 3명, 교원위원이 2명, 이러면 5명이겠죠. 또 4명에서 2명, 그러면 6명, 5명에서 3명, 8명. 그런데 4명에서 3명은 왜 안 돼요? 7명은 구성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학부모위원이 60에서 70%, 교원위원이 30에서 40%이기 때문에 구성이 불가합니다. 7명은. 그다음에 원화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데는 9명에서 11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위원이 6명이면 교원위원이 3명, 학부모위원이 6명이면 교원위원이 4명, 혹은 7명에서 3명, 7명에서 4명, 이렇게 해서 9명에서 11명까지. 그래서 비율은 학부모위원이 60에서 70%, 교원 비율이 30에서 4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자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자격 및 임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나는 운영위원회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늘 몇 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아이가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원위원도 해당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위원이만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실시를 하고요. 공립은 의무이고 사립은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임기도 내가 뭐 운영위원을 몇 년, 2년, 3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요. 연임, 한 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이고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운영위원회는 구성 절차가 첫 번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 및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를 확인하고 필요시 심의를 통해서 유치원에는 전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을 하면 홈페이지거나 게시판이거나 등등을 통한 선거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가 있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각 2명 이상 4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시도의 조례 및 각 유치원의 규정에 의해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선출관리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선출관리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고 및 입후보,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충분한 기한을 확보를 해야 되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을 합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직접 선출을 해야 되고요. 교원위원은 교직원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중에서 유치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이게 공립과 사립이 다르고요. 위원 선출 결과를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위원회 선출 전체 결과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결과를 홍보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선출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공무수행 사안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아까 처음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적용받습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데 학부모위원회 선출 방법은 학부모 중에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 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고요. 유치원 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표가 원칙이고 홍보, 공고 등은 가정통신문, 유치원 소식지 혹은 게시판,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절차는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직접 투표에 선출하지 못하고 간접 투표에서 선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번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간접 투표에 의해서 저희 유치원은 이알림을 통해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규모나 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아마 모든 유치원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전체에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부모 대표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간접 투표의 사유와 선출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또 유치원 단위의 학부모 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또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학부모위원회 그 선출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화살표로 알기 쉽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선거 홍보를 하죠. 설치 목적, 구성, 기능, 선거 일정 등의 절차를 후보 등록에 따른 사항, 당사자 결정 방법, 운영위원회 규정, 선거에 대한 세칙 이런 것들을 선거 홍보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출관리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출관리위원회가 뽑힙니다. 그래서 선출관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뽑히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선거 일정 관리 및 선거 사무를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거 공고를 하죠. 그래서 선거 일시, 장소, 선출 인원,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등록 기간, 장소, 입후보 등록서,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인의 자녀 연령별로 작성을 해서 보존용, 열람용, 용지수 이런 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후보자가 내가 운영위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격 사유 조회를 실시합니다. 후보자의 시군 읍면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데 공립은 필수인데 사립은 권장인데 조금 뒤에서 얘기도 하겠지만 2018년 1월 14일 날 서울특별시 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위원회 결격 사유 신설 이게 돼서요. 서울특별시 시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립은 필수로 사립은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회 입후보자 선거, 일시 장소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하고요. 투표 준비를 해야겠죠. 투표용지나 투표장 여러분들 선거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후보자의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표장을 기표소 같은 경우 투표함, 투표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투표 실시 및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할 때는 소견 발표를 하죠. 내가 운영위원회가 되면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처럼 소견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표 절차, 개표 시기, 개표 주체 이것이 이제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당선자 공고를 하고 당선자가 확정이 되겠죠.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선거 결과를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서 이제는 선거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거 절차를 화살표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 그러면 교원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을 할 때는 운영위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원위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의 요구를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유치원이 투명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교원의 대표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은 원장을 제외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하고 사립 유치원은 원장을 제외한 유치원 규칙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한 명씩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출을 해야 됩니다. 자, 유치원 소위원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소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11일에 있는데 개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와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종류에는 유치원 예결산 소위원회가 있고 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립 유치원이 필수가 돼 있는데 제가 다음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운영 방법은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요 분야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그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급식 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위원회는 안건 접수 후에 본회의 전에 위원장이 구성 여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고 본회의 진행 과정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요구로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을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건 처리는 소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심의를 돕기 위해서 사전 자료를 조사 기구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회의 내용이 본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급식 소위원회 그 기능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게 유아교육법이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법 체제상. 그런데 2020년 2월 25일 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이 됐는데요. 제25조 11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데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유치원 급식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도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구성함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개정 조문 시행 시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급식 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 유치원은 3개월 이내에 설치한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게 5월 24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3조에 그래서 유치원 소위원회 기능은 급식 운영 방식을 결정을 위한 조사 활동 및 뭐 사전 검토, 식재료 검수, 조리 과정 참관 및 의견 제시, 그다음에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 내역 등에 관한 검토, 유치원 급식 모니터링, 개선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급식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위원 2명과 교원위원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식 소위원회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 1명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도유치원 정혜선 원장님께서 일부 연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송림유치원, 상도유치원, 총신대 부송유치원 학부모님, 그리고 행복유치원, 청림유치원, 은천초 병설, 메이플유치원, 그리고 청림유치원, 간악초 병설, 새싹유치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2부 연수에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말이나 참여해 주셨다는 유치원명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방금 1부 연수 마무리됐고요. 잠깐 편한 마음으로 쉬어가는 타임에 청렴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렴 동영상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청렴 연수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동영상 시청하신 후에 간단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동영상 먼저 보시죠.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방금 신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2015년 3월에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시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그러면은 여기에 법 1조에 나와 있는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보시면 직무 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법률 위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위 14가지 내용은 지금 행위 유형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공직자 등에게라는 거에 민간 영역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금품 등의 수수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을 받거나 주고받으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 기프티콘, 접대, 향은, 편의 제공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요 금품 수수에 등의 수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외사 규정인데요. 부정청탁은 7가지 예외사항이 있고요. 금품 수수는 8가지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법인, 언론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 대상자라고 했을 때 보통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등은 일반 국민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 국민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분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이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시므로 공무수행사인 위에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십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데 단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 교직원 신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무수행 사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주 언급되는 Q&A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 법 10조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했을 때 공무수행 사인은 제5조 에서부터 9조까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10조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Q&A 보시면 공무수행 사인이 오타가 좀 났네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우선은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보시면 최초 부정청탁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최초 이거는 부정청탁이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시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시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부정 청탁에 관한 Q&A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부정 청탁의 성립 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 라는 법령에는 법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을 모두 포함하고 부정 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학교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일반 법령 포함되고요.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럼 Q&A 2번에서는 공무수행 사인 등이 처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 청탁인지 여부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수행 사인 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 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에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에 신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해서 Q&A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자가 공무수행 사인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공무수행 사인 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했을 때 직무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무수행 사인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제공을 하진 않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금품 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Q&A 두 번째, 금품 등 수수금지 Q&A 두 번째는 공무수행 사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은 후에 같은 금액의 식사를 역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했을 때는 면책이 되는지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면책되지 않아요.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수행 사인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Q&A 세 번째, 가액 기준 내 선물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가액 기준 내라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Q&A 네 번째는 학부모의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때 법 위반인지, 이건 동영상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학부모,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 평가 등과 관련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뢰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간단히 청렴 연수를 시행했고요. 이어서 저희 1부 진행해 주셨던 정혜소 원장님께서 2부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연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청년교육 잘 받으셨죠? 세 번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초로 따지면 하루에 86,400초인데 어떤 사람은 험담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모든 사람한테는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인성교육법 얘기할 때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저희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 종류에 따라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치원 그 시기에 따라서 정기회와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자, 정기회는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에 하는 회의를 정기회라고 합니다. 임시회는 유치원 원장 또는 시도의 조례를 정하고 있는 비율 이상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에 의한 분류는 본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본회의는 임원 선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의 처리를 할 때 본회의를 하고요. 소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예결산 소위원회라든지 급식 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 회의 운영을 보시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발언자는 발언 도중에 타 의원에 의해서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받고요. 회의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안내와 참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회의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7일 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고요. 회기 계속의 원칙은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고 1일 1차 회의 원칙을 하고 있고 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정족수의 원칙, 계적형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서 출석형 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의 진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의 과정을 보시면 안건을 제안을 하죠. 유치원 원장이나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적위원들이 안건을 제안하면 안건이 접수가 되죠. 그러면 안건 접수 과정에서 안건 제출, 위원장 결재, 안건 접수대장 기재 등등등을 해서 유치원 원장과 협의해서 안건을 접수합니다. 그다음에 회의 소집 공고 및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소집 7일 전에 위원들에게 소집을 통하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 일자를 안건 처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과정을 이렇게 좀 보시면 개회 및 개회 선포를 하겠죠. 누구나 처음에 개회식 진행은 간사가 합니다.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개회 선포 이후에는 위원장이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사항 및 회의록을 승인을 하는데 간사가 진행을 하는데 전 회의 때 심의 자문사항을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때는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데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 표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안 설명은 안건 제안 위원이 안건의 취지 그다음에 주요 골자 등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이다 그러면 현장학습 담당 교사가 제안을 설명을 하겠죠. 또 예결산이다 그러면 행정실장이 제안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의 및 답변이 있죠. 제안 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론의 기회가 있는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표결 및 결과를 선포합니다. 표결이 필요한 경우는 진행하고 이의는 즉시 제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회 및 폐회를 합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회의 과정 진행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나는 운영위원회 너무 어려워. 내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지? 저희가 다 그 시나리오를 써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보면 자 유치원에서 자 제 몇 회 유치원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지금부터 제 몇 기, 제 몇 회, 뭐 예를 들어 서울상도유치원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기타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가 다음은 원장 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원장이 굉장히 지금 폭우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부터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위원장께서 제지역위원 뭐 예를 들어서 11명 중에 몇 명이 참석하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몇 회 무슨 유치원 운영위원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3번을 땅땅땅 치셔야 됩니다. 국회랑 똑같으죠. 그다음에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그 전에 운영위원회 결과를 회의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고 임시회 안건으로는 몇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정에 회기 결정에 몇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봉을 또 땅땅땅 3번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 심의를 이번 임시회를 3월 며칠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의가 없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 회기 결정은 2020년 3월 며칠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봉으로 또 땅땅땅 3번을 치시고요. 다음은 뭐 제2안 현장학습 체험 실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실은 현장학습 체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지금 현장학습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현장학습에 대한 거를 또 담당 교사가 의견을 얘기를 하면 설명하고 나면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뭐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 봉을 세 번 땅땅땅 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임시회의를 여러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상으로 제 몇 회 무슨 유치원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봉을 또 3번을 치셔야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회의 종료 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 종료 후의 처리 사항이 회의 종료 후에는 위원회는 심의 자문 결과를 유치원장에게 알려줘야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의 결과의 이송 주체 및 기간은 이송자는 이제 위원장이지요. 유치원장에게 결과를 이송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간사가 작성하고 소위원회 회의록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 1월 29일 날 신설돼서 유아교육법 제19조 3하에 설치가 돼서 회의록을 작성을 공개한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거나 심의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나 교권법원에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의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발언 내용을 익명이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흐름도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고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19학년도 졸업 앨범 제작건, 2019학년도 무슨 반 현장학습에 관한 건, 또 무슨 반 현장학습에 관한 건, 또 뭐 유치원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또 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건 등 이런 걸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유치원 아이들이 만 3세 아이들이 호박과 오이와 강낭콩을 심었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말을 하고 삽니다. 아까 코로나 초등학생이 일기 쓴 것처럼 요즘 우리 엄마가 너무나 무섭다 이렇게 쓴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나무를 심고 또 한 사람은 쓰레기를 키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나무를 심는 건지 혹은 쓰레기를 키우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의 기능에 보면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규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 29일 날 신설된 게 제가 빨간 글씨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많은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친부모가 계부도 아니고 친부모들이 또 아동학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경비, 또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 후 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아까도 말씀드린 8번, 9번은 공무원장이거나 초빙교사 같은 경우는 공립만 해당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시도의 조례로 사항하는 것은 똑같이 공사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고 그다음에 학교 규칙이라는 건 도대체 그러면 학교 규칙은 뭐가 있나? 학교 규칙에 보면 총칙이 있고 교육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치원이 이번에 5월 27일 날 개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업 일수 조정하고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학사력을 바꾸고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학기 및 휴업일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급 편제, 정원, 교육 내용, 수업 일수 그다음에 수업 운영 방법 입학이나 재입학이나 편입학이나 전학, 휴학, 퇴학 사실은 유치원은 사실은 전학 같은 개념이 아직은 있지 않죠. 그리고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 기타 법령에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되고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승인 요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유치원 예결산,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지 유치원 예산을 회계 예산을 심의 자문할 때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에 관해서는 모두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 세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미리 전에 이 자료를 드립니다. 효과적으로 계상해 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편성이 돼 있는지 심의를 하시고 자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한가 또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나 혹은 원장 마음대로 된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세 번째 예산안이 교육계획과 연계돼 있는지 교육계획과 연계돼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건 참 문제가 있죠. 네 번째는 예산 편성 지침의 준수 여부 정확한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필요 경비가 반영됐는가 다섯 번째는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우선순위를 뒀는가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그 직접 교육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치원 자체 인력 고용에 따라서 해당 유치원에 또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업무 추진비, 예비비 계상이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 자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회계 예산에는. 그러면 회계 결산 심의 자문 시에 또 고려 사항이 있으면 자 세입은 당초 예산서상의 세입액과 비교해서 예정대로 확보됐는가 또 유치원 시설물 사용료나 수수료나 이자 수입 상당히 제가 결제를 하다 보면 시설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체 재정 확보 여부가 있고 관연의 수입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보시고 집행 시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것들 예산을 낭비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교육적 효과가 불투명한 시설 투자나 전시적인 부분에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여부도 운영위원회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효과가 불투명한 거, 어떤 이벤트성은 굉장히 아이들 교육적으로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6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7번째는 또 예비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 예비비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사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뭐 물이 새거나 이럴 때 예비비 집행 여부가 있고, 또 불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도대체 이 유치원의 교육 목표하고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보시고, 또 예산 집행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여부, 또 예산의 2월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유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표, 또 연령별 학기별 편성의 적절성, 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익자 부담금인데 공립유치원에 다니시는 학부모들은 거의 부담하는 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복 및 체육복 선정에 관한 사항, 그죠? 색상, 모양, 재질, 어떤 그런 것의 적정, 구입 방법 및 신청 방법, 신청안이 미흡할 때 판단 시에 수정안 발의 가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졸업 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 가격, 사양, 계약 방법, 부수 등의 적정 여부를 봐야 되는데, 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도 장소, 시기, 비용, 안정성 등의 적정 여부. 유치원에서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때 그 담당자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 장소가 맞는가, 시기가 맞는가, 비용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경비에서 사실은 유치원 구체적인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을 위한 것은 유치원 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이 알림이로 보내고 유치원 정문에 3일 동안 제시를 해놓고 나중에 이 알림이로 투표로 선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방과 후 가정 운영이라는 건 유치원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성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듀케어 방과 후 가정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이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외의 유치원 교육 활동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자, 심의자문에서는 프로그램 관리 및 관리 방안의 심의 자문, 또 방과 후 가정 세부 운영 계획을 심의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려 사항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내 방과 후 가정 소위원회가 꼭 필요하고요. 방과 후 가정 운영 계획은 강좌 개설, 강사 선정, 강사료,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 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강좌 개설, 위탁기관 선정, 이런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의 형평성도 또 필요하고요. 수강료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방과 후 과정 담당자 수당 등이 적정하게 책정된 건가도 보시고, 강사비가 적정한지, 사교육비 경감 목적에 맞는지, 안전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 대책이 적절한지에 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이 그런 것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이 계속 나오는데요. 유치원 급식의 심의 자문은 유치원 급식 운영 방식, 급식 대상, 급식 횟수, 급식 시간 및 구체적 영양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고, 유치원 급식 운영 계획의 급식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아마 이 지금 화면이 떨리는 게 파란색을 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자, 유치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이런 것들, 식재료 조달 방법,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급식비 활동에 관한 보호자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 학부모 위원들께서 유치원 급식을 먹어보고, 또 직접 잡숴보시면서 아이들 반응도 보시고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의유급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또 그래서 고려하는 건 유치원 부담 경기에서 급식시설의 설비비하고 급식시설의 설비 유지비는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유급식은 유아 및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여부를, 희망조사를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직계가족이 식재료 공급 업자인 경우는 여기에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참여할 수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유치원 운영 제한 및 건의 사항에서 보시면 제한 및 건의 사항이 적정한지 관련 규정 및 예산 확보가 제반 사항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려 사항은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한다고 그러고 뭐 된다 그래서 꼭 되는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인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치원의 시설 공사 혹은 물품 구입 또 용역, 계약 사무,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건의자의 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소개한 유치원 건의자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또 다릅니다.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도 조례에 따라 근거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또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에 일부를 준용하고 유치원의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좀 상이해서 조금 그런 공사립 간에 다릅니다.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이 있는데 예시입니다.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번을 했더라고요. 1회 때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 규칙 또 회계,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그래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계획안, 유치원 안전 인성 뭐 이런 등등등을 하고 있고요. 자, 2회 때는 지금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유치원 회계 결산, 추가 경정 예산, 그다음에 졸업 앨범 같은 경우는 지금 4회로 되어 있지만 졸업 앨범을 미리 해야지만 업체 선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앨범 혹은 지자체 지원금 운영안, 유학비 지원금 운영안 등등이 2회 때 좀 들어가면 좋고요. 3회 때는 유치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요번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연기가 됐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변경안 등등이 또 3회 때 들어가면 좋고 4회 때는 지자체 지원금 운영을 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하고 원복, 체육복 선정을 이때 미리 좀 하고 입학 전형, 기타 우선순위 처음 학교로 하시죠. 처음 학교로의 기타 우선순위 같은 거를 선정할 때 미리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감사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을 제가 잠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유치원 급식,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을 안 거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 인성교육도 심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법령에서 정한 아까 위원회 정수보다 미달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 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제 회의록은 회원 가입자가 아니어도 연락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 소집 공고도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이게 사이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회의 소집 공고도 유치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도 반드시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자, 저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큰 비전 정말 그 2020년 후에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여러분들 강화도가 보이시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런 아이들이 무슨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를 정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이 아이들은 아마 강화도에 친가나 외가가 있는 아이일 겁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의 그래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세계 역량을 키운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키우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는 Q&A고요. 저희 유치원 옥상 텃밭에 파프리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Q&A를 받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제 말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보지 않는다고 들으면서 눈 감고 기도해 주신 분 또는 끄떡끄떡 동의해 주신 분 혹은 코는 골지 않았지만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 상도 유치원 정희선 원장님께서 1부에 이어서 2부 유치원 운영위원회 연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는 어머님들이 여러 유치원 참여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질문사항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대면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질의응답은 우선은 댓글창에는 없으니까 추후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개별 유치원 아니면 학부모 위원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저희 2020년 서울 동작관학 교육지원청 유치원 운영위원회 연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